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이어서 수리능력 12강입니다. 12강은 이제 저번 시간에 자료 해석 1 했죠. 이것은 자료 해석 2로서 저번 시간에 한 자료 해석 1은 A형이라 해서 이제 비율 자료가 아니라 이제 실수 자료를 봤습니다. 이거는 비율 자료 위주로 볼 겁니다. 비율 자료는 건 이런 거죠. 다음과 같은 자료 1과 2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단위가 퍼센트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 자료 아니라 모두 다 퍼센트로 나타나는 비율 자료입니다. 특히 비중이란 이 자체도 바로 이제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본다면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좀 암시하고 있는데 국내 채권에 대한 전체 자산이 570조 원, 그 중에서 49.3%인 281조 원이 투자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570조 원의 약 이제 49%가 요게 바로 281조 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본다면 이제 우리는 즉 어떤 비율과 원자로 570조 원에 대한 몇 프로, 그것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것에 대한 비중이 실제로 자산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의외로 보고서를 본다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는 다른 문제에서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많은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해외채권에 얼마나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570조 원의 4%다. 그걸 계산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선 그렇게 물어보는 게 없고, 단 첫 번째 보기부터 본다면 다른 자산군의 자원 배분을 보면 국내 주식의 19.6% 이거죠. 국내 주식의 19.6%, 그리고 해외 주식의 15.5%, 해외 주식의 15.5%, 해외 채권의 4.0%, 이거 해외 채권의 4.0%, 대체 투자의 10.9%가 투자였다. 맞죠?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이제 해석에 관한 문제니까 그냥 있는 여부, 그리고 이제 사실 여부만 확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억은 별로 어렵지 않은 부위였습니다. 다음에 보면 니은 2016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바로 이것은 수익률을 본다면 이건 2016년, 그리고 이것은 최근 3년간,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바로 수익률을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좀 특이한 것이 있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되는데, 이것은 맨 마지막 이 자료는 범위가 이렇다면, 그러니까 이 범위가 이제 1988년부터 바로 2016이라면 이게 다른 자료가 아니라 이 두 번째는 그 중에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넓은 자료가 이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라 포함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2014년, 15년, 16년인데, 또 마지막 자료를 본다면 이것은 또 이거죠. 이것은 2010년 요 부분을 또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포함 관계에 있는 거지 별도 자료가 아니라는 거. 니을 본다면 3년간, 그러니까 바로 이 두 번째 요걸 보는 건데, 대체 투자 수익률이 요거죠. 11.3%고 대체 투자가 11.3%, 그리고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은 해외 주식 수익률이 8.6%, 해외 주식 수익률이 8.6%. 보다시피 요게 가장 크고 그 다음 요거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크고 이거. 그러니까 이것이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반면에 3년간 국내 채권 수익률은 4.2%. 지금 이거죠. 국내 채권 이거기 때문에 이것이 4.2% 이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국내 주식의 수익률은 0.7%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자료를 갖고 불러주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를 본다면 기간을 확대해서 아까 봤듯이 이제 88년부터 2010년 이것을 전체로 보는 거죠. 본다면 국내 및 해외 주식 수익률인 국내 및 해외 채권의 수익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수익률은 이거죠. 이거 5.7%와 바로 7.7%. 근데 채권은 해외 채권은 5.3, 4.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미음 보기가 이제 틀렸겠죠. 다 맞았으니까. 미음을 보면 맨 처음에 매년 해외 주의 수익률은 대체로 상승 추세에 있어서, 그러니까 해외 주식 수익률은 여기 보면 여기서 연도가 요 연도를 잘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7.7, 그리고 8.6, 10.6. 그러니까 이 전체가 7.7인데 요게 8.6이고 요 마지막이 10.6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대체로 상승 추세란 말이 맞겠죠. 근데 문제는 국내 주식이야. 국내 주식 또한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근데 국내 주식을 본다면 요게 5.7이고 여기 0.6이고 5.6이죠. 그러니까 여기 2년 동안,
그리고 여기 3년 동안은 0.7고 그 다음에 여기 2016년이 5.6이 됐는데 1988년부터 2010년까지는 5.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5.7이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높은 이거를 포함하는 이 3년을 포함하는 수익률이 5.7이라는 것은 이것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높은 거고 이것은 전체로 높은 거야. 그리고 이 3년간은 굉장히 나빴던 거고 국내 주식은 대한 수익률이 수익률 또한 높을 전망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거죠. 해외 주식의 수익률과는 다르죠. 해외 주식의 수익률은 이것으로 가면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바로 작아졌다가 커지더라도 이것보다 이것이 더 작아졌다는 거라서 수익률이 높아질 전망이라는 것은 그것은 알 수 없는 이런 식의 그지 바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이제 미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좀 특이한 그런 식의 자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퍼센트 그러니까 바로 비율 자료입니다. 특히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기본 강의할 적에 설명했지만 보통 이 비율 자료의 변화분은 이렇게 퍼센트 포인트라고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나타나지만 이런 것이죠. 0.7% 포인트란 말은 바로 비율 자료의 변화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율 자료 자체가 잘못하면 퍼센트이기 때문에 변화율을 나타낼 수 있죠. 그거랑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퍼센트 포인트 들어가면 이것은 비율 자료의 변화분을 얘기한다. 그 여러분이 알고 시작해 주셔야 돼요. 다음 보면 이런 얘기죠. 이게 강서는 2017년 1월 말에 바로 0.7이다. 대기업을 나타낸 겁니다. 바로 대기업. 그리고 대기업의 연체율이 1월 말에는 0.28%포인트 감소. 그러니까 여기서 0.28%포인트를 빼면 이것이 0.44 나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암산으로 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말에는 0.27%포인트 증가.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0.27%포인트 증가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죠. 여기서 0.28%포인트 감소하고 이게 증가됐으니까 이 N은 이것은 0.71%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하나 적겠죠. 그런 뜻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계속 2010년 1월 말에는 이거죠. 0.33%포인트 감소. 그러니까 여기다 0.33을 빼면 이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같이 이 B값을 구할 수 있어요. B값은 이제 여기서 C-A이기 때문에 C는 이거죠. N이 겁니다. 그래서 0.38에서 바로 0.71 빼죠. 자, 이걸 7을 빼면 0.33이 납니다. 보통 우리가 자료값을 얘기할 때 이게 세모가 되었으면 이것은 마이너스라는 뜻이야. 실제로 다 마이너스를 표시하지 않고 마이너스를 우리가 세모로 표시하고 0.33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봤을 때 여기서 A와 B는 0.71과 0.33. 그러니까 0.71과 0.33 이렇게 있죠. 0.71, 0.33. 그 0.7.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요. 그래서 일단 A, B를 구했습니다. 다음 2사원을 본다면 1월 말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이거죠. 이걸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의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1월 말에는 2020년 1월 말이죠. 이거는 2017년 1월 말과 그러니까 2017년 1월 말은 이겁니다. 그래서 0.21이다. 그러니까 요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이제 2로 확정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D를 구하는데 D는 여기서 말한 D는 C-B이기 때문에 C는 요거죠. 아까 말한 C. 그래서 여기서 말한 C는 0.1이고 C는 0.1이고 B는 여기서 말한 요거죠. 그래서 0.20을 빼니까 0.0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이것도 뭐 어떤 어려운 증가율을 가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변화분이라든지 변화분은 이제 뺄셈이니까 어떤 차라든지 그리고 해석에 관한 거 어떤 게 큰가 작은가에 관한 해석에 관한 간단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이 2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이제 3번인데 3번도 본다면 이것이 증가율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비율 자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2013년이 전년 대비 5.6%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은 13년 대비 4.6%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이 증가율이 감소됐지만 원래 시수값은 증가했겠죠. 이것이 모두 다 플러스 양은 증가되는 거야.
만약 이 예산 총 지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이 자료가 마이너스 나왔을 때, 비율이 마이너스 나올 때만 감소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거의 모든 보위가 다음 중 옳은 걸 물어하기 때문에 16년 국가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게 틀렸습니다.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바로 요것이 증가율이 감소한 거지, 예산 자체는 증가율과 바로 예산, 이것은 실수자료죠.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증가율이 감소했지 실수값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어. 자, 똑같은 얘기예요. 13년 국가예산은 14년 국가예산보다 많다. 틀렸죠. 13년보다 14년이 많겠죠. 왜? 이것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계속 한번 요거 3번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내려두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13년부터 16년까지 국가예산 중에서 예산이 가장 적은 해 2014년이다. 맞죠? 이게 모두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기하다 많아. 요게 가장 13년이 가장 적고 18년이 가장 클 거야. 그래서 답은 이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3년과 16년 사이에 국가예산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한다. 아니죠? 계속 증가했단 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간에 나온 이제 3번을 어떻게 해서 가냐? 일단 답은 나왔는데, 지금 17년 국가예산은 18년 국가예산의 92.9%가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 17년 국가예산을 이거죠. 2017년 국가예산을 바로 A를 한다면 2018년은 이것은 A에다가 7.1% 증가됐으니까 1 플러스 0.07 7일인데 대략 이만큼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18년은 A에 1 플러스 0.07, 이건 A.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국가 예산의 그지 바로 몇 프로냐? 17년은 그럼 이것뿐이 이거죠, 이것뿐에. 그래서 17년 국가예산, 18년 국가예산 몇 프로냐 물어본다면 A의 1 플러스 0.07분의 A 곱하기 100을 얘기해 주면 돼. 자, 그러니까 이것은 A가 약분되니까 이것은 1.07분의 1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하면 돼요. 그럼 이걸 해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90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해보나 많았지만 93.4% 정도 나와.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다른 거에 다 틀렸고 이게 맞았다면 이것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그지 우리가 분명히 맞는 게 나왔기 때문에 답을 찾긴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답이 나온다면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것이 바로 어떤 비율 자료에 대한 비율을 물어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답은 찾긴 쉽지만 중간에 일부 부위가 바로 쉽지 않은 부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3번 문제였어요. 다음 이제 4번입니다. 4번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해석하는 과정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다음 같은 얘기죠. 다음은 어느 기간 국내 적강공사에 대한 자료다. 2002년 11월 A사의 공급석은 모두 몇 세인가? 그러니까 2002년 11월, 그러니까 여기 10단위가 안 나오는데 그냥 제가 편의상 2002년, 2001년을 볼게요. 여기 이제 1년 차이라는 건데, 그때 나온 이제 공급석은 몇 세인가 물어봤는데, 여기 공급석과 탑승률 그리고 국내역액, 이게 무슨 관계에 있는가를 잘 모르겠죠. 특히 국내역액 전년 동월 대비 증감량, 그러니까 이만큼 증가됐다는 거죠. 증가율이 아니라 증감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2002년 11월 국내역액과 국내역분이 주어지지 않은데 공급석을 물어봤어요. 바로 공급석과 다음에 국내 여객과의 관계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공시로 여기 나온 건다. 이걸 우리가 적절히 이용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첫 번째 2001년 11월 공급석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국내 여객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걸 이제 공시로 활용한다면 이렇게죠. 바로 이제 국내 여객. 국내 여객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뭐 거리를 속력으로 나온 시간이다, 그런 식으로 나왔듯이 국내 여객은 여기 공급석 곱하기 이제 탑승률이죠. 탑승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2001년 11월에 따른 공급석과 탑승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갖고 국내 여객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250 곱하기 0.7이겠죠. 자, 이걸 계산해보면 이제 우리가 암산으로 가능했듯이 이제 250을 25를 7 곱하니까 175가 나옵니다. 175. 그러니까 이것은 2011년 국내 여객은 175야. 근데 여기 보면 2002년 11월 국내 여객이 전년 대비 증가량이 105이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 105를 한다면
이것이 280이죠. 280이 이제 2002년 11월 국내 여객이 되는 거죠. 국내 여객.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280 됩니다. 280. 국내 여객이 280이야. 근데 여기서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공급석을 구하랬잖아. 공급석. 근데 여기 보면 탑승률이 전년 대비 증감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탑승률이 70%였는데 70%에 대한 증감이 25% 증가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증감률이기 때문에 25%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5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70에다가 25를 더한 게 아니라 증감률이 25% 전년 대비 탑승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퍼센트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100분의 25 이만큼 증가됐다는 거죠. 이 자체가 이제 어떤 다에 관한 비율 자료에 대한 증감률을 물어봅니다. 증가율.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럼 바로 이제 70 곱하기 1.25가 들어간 거죠. 자, 70 곱하기 1.25가 들어가면 이것이 87.5%가 돼요. 80.5%.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탑승률이죠. 탑승률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국내 아까 말했듯이 이제 탑승률은 이 공식 갖고 탑승률을 이용하면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우리는 공급석이기 때문에 자, 요 식 갖고 이제 공급석에 관한 식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급석은 이 두 가지를 나누니까 바로 국내 여객을 바로 이거를 탑승률로 나눈다. 탑승률로 나누면 이것이 공급석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국내 여객이 얼마? 280 이거를 요거로 나눠주는 거죠. 이건 바로 0.875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바로 280 나누기 0.875. 근데 이 단위가 1000명이기 때문에 다 000 3개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280을 0.875로 나누면 알겠지만 이것이 320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32만 석이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3이 됩니다. 자, 이것이 4번 문제였어요. 자, 이번 문제는 5번입니다. 5번도 이제 비율 자료에 대한 연속 순상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사 항목에 대한 학교 급별 해당 비율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치원이 10%, 학급수는 15%란 말은 여기 만약 학생 수가 6,000이다 그러면 이때 유치원 학생 수는 6,000의 10% 그러니까 660명이라는 거고, 다음에 똑같이 초등학교는 6,600의 40% 그리고 중학교는 6,600의 24%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는 26%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로 다 구할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구할 텐데 학급수도 각각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어떤 학급수도 구할 수 있고 비율 구한다면 교원수도 구할 수 있고 입학자 수도 구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졸업자 수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구해놓으면 이제 알다시피 4, 5, 20, 20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시간 낭비고 우리는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구하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죠.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등학교 학생수를 이 학생수를 바로 학급수로 나눠줘야 할 겁니다. 이것이 단 초등학교. 그럼 초등학교 학생수는 얼마냐? 초등학교 학생수는 지금 얘기했듯이 바로 6,600에 곱하기 이거죠. 초등학교가 두 번째인가 이것이 0.4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알겠지만 이제 6424니까 이것이 2,640이 됩니다. 그럼 학급수는 얼마냐? 학급수는 똑같습니다. 학급수는 이제 250에다가 곱하기 초등학교 40%니까 0.4죠. 40%에 250에 0.4니까 이건 100이 돼요. 100.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때문에 바로 100분의 2640. 그러니까 답은 26.3명이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26.3명에 25명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기를 본다면 교월 1인당 학생수는 고등학교가 가장 많다.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여기서 아까 이제 초등학교 학생수를 구했듯이 모든 유치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를 구하고 또한 그때 교원도 모두 구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는 구했지만 앞으로 4개 구하고 3개 구하고 7개 구해야죠. 또 그것과 그것의 비율을 구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 좀 요런 것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면 교원 한 명당 학생수 때문에 이 학생수에 대한 비율을 유심히 봐두고 그다음에 교원에 대한 비율 있죠. 교원에 대한 비율을 잘 봐두시면 이런 얘기죠. 이것이 정확하게 똑같이 학생수가 적용되고 교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태는
적용하는 그런 식의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면 만약 이 유치원은 전체 교원 10%가 10%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은 정확히 바로 1인당은 아니지만 10%가 학생 10%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선 40%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인원은 정확하지 않지만 바로 그것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초등학교 유치원은 1인당 학생 수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중학교는 20분의 24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바로 30분의 26이죠. 자, 중학교는 바로 20분의 24가 되고 고등학교는 30분의 26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크죠. 얼른 보더라도 이건 분모보다 분자가 크잖아. 아까 모든 것은 모두 1이었으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1인당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고등학교가 가장 많다. 이것이 틀려있다는 겁니다. 자, 이 원리 실제로 구해봐도 그렇습니다. 각기 모든 수를 구한 다음에 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학생 수의 비율을 바로 교원 수의 비율로 나누더라도 그것이 정확한 1인당 학생 수를 구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뭐가 많다 적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2번도 틀려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을 보면 모든 조사 항목에서 초등학교 비율이 가장 높다. 이게 40%가 다른 거보다 가장 크다는 거야. 얘도 맞죠? 얘도 맞습니다. 그럼 얘는 맞지 않죠? 입학자는 초등학교 26%지만 고등학교는 31%이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다는 것이 이것이 맞으려면 모든 경우가 성립해야 될 텐데 하나만 성립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틀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보기를 보시면 중학교 졸업자 수는 중학교 입학자 수보다 많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틀린 얘기죠. 졸업자가 입학자보다 많다. 일반적으로 입학자보다 졸업자가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탈락자가 있으니까 뭐 중학교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근데 이 문제는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보다시피 입학자 수가 바로 1730, 1730 그리고 졸업자 수가 1830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현재 학령인구 감소 효과이라면 이런 식의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 3년 터울로 계속 입학자가 줄어드니까 졸업자보다 입학자가 줄어든다. 적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이것이 맞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조사를 해봐야 돼요. 중학교니까 중학교 입학자는 바로 1730 곱하기 그리고 중학교 입학자는 비율이 25%죠. 그래서 0.25와 다음에 졸업자는 이제 1830 곱하기 졸업자의 비율은 중학생은 바로 28%니까 0.28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도 더 크고 비율도 크기 때문에 졸업자 수는 입학자보다 많다. 그러면 이것이 맞는 얘기죠. 지금 옳은 걸 구하랬으니까 여태까지 옳은 거 하나도 없었고 요거만 옳은 겁니다. 보통 상식적인 게 아니라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대답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마지막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잘못됐습니다. 전체 고등학생 학생이 아니라 전체 학생 중에서 이런 겁니다. 여기 지우고 전체 학생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은 30% 이하다. 즉 여섭은 32%죠. 그러니까 이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이제 5번 문제였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6번을 보면 우리나라 가구 수에 대한 자료인데 요거 이제 평균 가구 원수 및 1인 가구 비율. 그래서 이것이 명과 퍼센트야. 이것은 명이겠죠. 평균 가구 원수는 바로 4.47명. 점차 일반적으로 줄어든 추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건 늘어났다 줄어드네요. 그래서 여기 무슨 일이 있었나 본데 단 1인 가구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태까지 자료이고 앞으로 추정한 얘기입니다. 추정 예측자. 이것이 예측치가 다가 아니라 2020년과 2025년 예측치네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1인 가구는 여기 점차 늘어나고 그리고 4인 가구는 점차 줄어들겠죠. 그래야지 이제 평균 가구 원수는 점점 줄어드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맞는 보기를 구한다면 먼저 여기서 맞는 보기가 몇 개인가 옳은 것이 몇 개인가를 구했어요. 그래서 0개, 1개, 2개, 3개, 4개 했는데 다음 말이에요. 기억은 조금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이따 보더라고. 일단 니은부터 봅시다. 1980년 이후 평균 가구 원수는 5년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꾸준히 감소한 것이 맞다 하면 맞는 거고 만약 하나라도 발레가 있으면 틀린 거죠. 근데 아까 보다시피 여기서 평균 가구 원수는
감소하다 증가됐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증가됐으니까 이것은 맞지 않은 겁니다. 맞지 않은 거. 자, 디귿을 보면 2015년 2, 3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절반이다. 그러니까 2015년 여기 보면 1인 가구가 있고 여기 4인 가구가 있습니다. 2인 가구와 4인 가구의 합이 2인 가구와 4인 가구의 합이 50%죠. 그러니까 2, 3인 가구는 여기 이제 우린 적지만 뭐 5인 가구도 있겠죠. 뭐 6인 가구도 있겠고 굉장히 낮은 비율이지만 그래서 2, 3인 가구는 요거랑 그 이상의 가구 수를 빼야 될 테니까 그것이 절반이 하다. 이것은 반드시 옳죠. 뭐 당연히 2, 3인 가구는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뿐만 아니라 5인 가구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 제하면 당연히 맞는 보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은 보기가 되는 거예요. 95년 1인 가구 비율은 90년에 비해서 50% 이상 증가했다. 자, 95년 1인 가구 비율은 이거죠. 6대까지죠. 여기 50%가 안 되죠. 구하면 여기 50%가 될 리가 없잖아. 이것은 9.1분의 12.9 마이너스 9.1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3. 얼마? 3.8이기 때문에 이것은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려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기억입니다. 기억별로 본다면 12년도 평균 가구 원수는 최소 2.13명이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이제 가구 수가 나오는데 그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평균 가구 원수를 구한다면 이런 얘기죠. 바로 1인 가구 비율은 지금 여기 보다시피 1인 가구 비율은 26%죠. 그러니까 0.26 이렇게. 그다음 2인 가구가 있을 때고 2인 가구 비율. 다음에 플러스 3인 가구 비율, 플러스 4인 가구 비율. 4인 가구 비율은 이제 22.0이죠. 바로 0.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더해 나가야 될 텐데, 근데 여기서 가장 적다면 평균 가구 원수의 최소값이 됐을 때는 어떨 때 최소값이냐? 요 26%와 그 다음에 여기 22% 있죠. 26%와 22%를 제하고 나머지가 모두 2인 가구일 때 그때 이제 평균 가구 원수가 최소가 될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좀 음미해 봐야 돼요. 평균 가구 원수가 최소일 때는 가장 적은 가구 원수는 바로 여기 4인 가구랑 1인 가구만 나기 때문에 나머지가 모두 2인 가구일 때 그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로 1인 가구는 자 0.26이죠. 1 곱하기 0.26 다음에 플러스 모두 2인 가구일 때 2인 가구는 얼마냐? 요거랑 이걸 제한 거니까 이것이 48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2인 가구일 땐 0.52가 될 겁니다. 52.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4인 가구는 4 곱하기 0.2 그 다음에 없애죠. 왜냐면 지금 더한 이것이 모두 100%가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제외한 모든 가구가 2인 가구라고 했을 때 그때 최소 가구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얼마나 나냐?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계산하면 이것이 2.18명이 나와요. 2.18명. 자, 2.18명이 나왔더니 이때 최소 2.13명이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최소 2.18명이다. 여기 없는 자료까지 모두 가장 적은 2인 가구라고 쳤을 때 2.18이니까 이것이 틀렸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이것은 맞는 답은 하나뿐이 없어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해석하는 과정이 특히 기억 같은 것이 해석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것이 6번 문제였어요. 다음 7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이제 비어있는 것이 보이죠? 이 비어있는 걸 채워낼 텐데 그것이 부채 비율이라는 것이고 부채 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죠. 부채 비율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 이거. 그러니까 25,560분의 15,738. 자, 이것도 유효자를 3자리 정도. 그러니까 여기 256분의 바로 157 그 정도라서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잠깐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서. 그럼 이것이 계산해 보니까 약 61%가 나고 뭐 그 다음 수까지 나오는데 한 두째 자리까지만 보여봅시다. 그 다음에 똑같죠. 이것도 34분의 50이 들어가면 이것이 100이 넘죠. 구해보니까 이것도 바로 약 151%가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제 37분의 55 한다면 이것도 약 150이 나와. 150. 물론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구한다는 것은 물론 답을 정확하게 그리고 구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 구하더라도 제 경험상 답을 찾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 여기서 가장 건전한 애를 불건전한 애를 나로 보자 그랬죠. 그래서 가장 건전한 애는 이제 가장 작은 거니까 보다시피 61%가 되는
2007년이고 2007년이죠. 2007년 벌써 이것뿐이 없네요. 그지? 2007년. 그리고 가장 불건전해는 2000 요거죠. 150일 2014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네요. 자, 이것이 이제 7번이 1번 문제였고, 이것은 한 보기에 한 자료에 두 문제가 있네요.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를 볼게요. 다음에 이것이 이제 7번 중에 2번이죠. 재무 자료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사람. A는 이 회사의 자산이 2011년도가 전년 대비 7천억 원 이상 증가했다. 이것이 단위가 억이기 때문에 요거 증가된 거 보면 이것이 7천억 원 이상이 증가했죠. 약 7,30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해는 바로 2008년이다. 이것은 아까 자료 부채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해 전년에 비해서 2008년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전의 자료를 본다면 부채비율이 가장 큰 거, 요 61%에서 100% 이게 40% 증가됐잖아. 나중엔 요것은 감소하다 증가하다 하지만 40% 이상 증가된 예는 없죠. 요거 보더라도 요것도 뭐 37%인데, 그래서 가장 많이 증가된 예는 2008년도다. 이것이 맞는 보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C를 본다면 10년간 평균 부채비율은 90% 미만이다. 바로 이제 아까 이 값을 보다시피 61%, 186, 90, 84. 자, 이걸 더한 다음에 바로 이 개수로 나눠줘야 할 텐데, 얼뜻 보더라도 이 90을 안 되는 것은 몇 개 안 되죠. 그리고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90을 넘는 것도 많을 뿐 아니라 90까지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얼른 보더라도 90% 미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얼뜻 계산해도 10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3번은 바로 이것이 틀린 것으로서 답이 되는 거야. 자, 나머지는 우리가 읽어보면 별로 이제 별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옳은 것을 여러분이 확인이 가능해요. 옳지 않은 것으로서 답은 3번이 답이다. 자, 그래서 간단히 이제 비율 자료에 대한 자료 해석은 이거로 마치고, 다음에 3회는 종합적으로 비율 자료, 그리고 지수 자료, 그리고 실수 자료를 합쳐서 우리가 무작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